이번에는 18년도 제4회 이제 건축계획 기출문제 기사 부분 보시죠. 18년도 이제 4회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이제 한국 건축의 이제 가곡법과 관련해서 이제 칠량가에 속하는 게 뭐냐? 칠량.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이라고 하면 이제 돌이라고 뜻해요. 돌이.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양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도리 부재를 의미한다. 도리 부재. 그래서 당연히 이제 도리가 이제 많을수록 이제 대체로 규모가 큰 그런 지붕선의 변화를 수반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칠량가가 어떤 속하지 않는 걸 물어봤는데 요 수덕사 대용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구량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뭐 그렇게 쉽지 않은 내용인데 우리가 그 한국 건축의 이제 가구법을 보면은 이제 요렇게 요걸 이제 우리가 도리 량이라고 해요. 도리. 그리고 얘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얘가 이제 대들보가 되겠죠. 대들보. 여기도 이제 중보. 그리고 이렇게 볼을 받치고 있는 거, 짧은 기둥. 요걸 이제 동자주라고 해요. 동자주. 그리고 이제 요 마른 밑이 있으면은 요 마른 밑을 받치는 기둥. 요걸 이제 동발이라고도 해요. 동발이.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도리라고 한다. 도리. 그리고 참고로 이제 양가 중에 이제 11량가가 있는데 거의 뭐 최대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량가. 그래서 요 경복궁의 이제 경회루. 여기 이제 거의 11량가 정도가 돼요. 11량가. 그래서 뭐 참고로 좀 보시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타운하우스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게 뭐냐? 타운하우스. 그래서 각 세대 주차 용이하고 우리가 이제 타운하우스 하면은 이제 요 단독주택의 이점을 가장 잘 살린 연립주택이에요. 그래서 단독주택의 이점을 잘 살린 단독주택이 아니라 연립주택의 하나의 종류다. 그래서 이런 집단적 건설로 이렇게 그 단지화시킨 그런 게 이제 타운하우스다. 그래서 이 타운하우스의 이제 일부 단지를 이렇게 끊어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짓고 보면은 이제 여기 주차장도 있고 그리고 앞에 정원, 이걸 이제 전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집 뒤에 정원, 이걸 후정이라고 해요. 후정.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단지 내 도로가 되겠죠. 그래서 딱 보면 이제 뭐하고 비슷해져요? 거의 단독주택과 비슷해 보이죠? 그만큼 이제 단독주택의 이점을 가장 잘 살린 연립주택의 유형이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각 세대 주차 용이하고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경비역 설치 가능하고 단독주택의 장점을 고려한 형식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다. 그만큼 이제 공동주택이니까 그만큼 이제 토지의 이용 효율성이 높죠. 또 일반적으로 이제 1층은 침실, 개인 공간, 2층은 거실 등의 이제 생활 공간으로 구성한다. 반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1층은 이제 거실 등에 바뀐 거죠. 그래서 프라이빗한 공간을 좀 위층에다가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그래서 뭐 공간 구성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옆집과 이렇게 이제 그 경계벽을 공유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계벽 공유라고 해요. 계벽 공유. 경계벽을 공유함으로써 이제 건설비를 좀 세이브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사무소 건축의 이제 기준층 층고 결정 요소와 이제 거리가 먼 게 뭐냐. 그래서 요 층고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법에는 요 슬라브 윗면부터 위층 슬라브 윗면까지. 그러니까 위라는 단어가 한 3번 정도 나오죠. 그래서 슬라브 윗면부터 위층 슬라브 윗면까지를 우리가 층고라고 한다. 층고. 그럼 층고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가 있냐? 첫 번째, 이걸 뭐라고 하나요? 보뎁스, 보충이라고 하죠. 얘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기둥 간격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보충의 이제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요 공간은 이제 조명 설비 공간이다. 그럼 얘는 이제 뭐에 영향을 받느냐? 어떤 설비 시스템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뭐 이런 덕트 공간도 되고 이렇게 이제 조명 공간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요 공간은 뭐다? 반자 높이, 실링 하이. 그죠? 법에서는 이제 최소 2.1m 이하. 근데 인원수가 많으면 당연히 2.1m보다는 높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원수라든가 실의 기능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층고를 결정하는 요소는 뭐예요? 구조적으로 이런 기둥 간격이라든가 또 설비 시스템 그리고 인원수 그리고 그 실의 기능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층고가 설정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거리가 먼 것은 이제, 보시면 요 계단 형태, 요거와는 뭐 관련이 없죠. 그래서 요 증거 결정 요소로서 이제 뭐 이런 목적, 채광, 공사비, 이런 것도 결정이 되고, 이런 사무소의 깊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책상 배치, 채광 용도로 결정이 되지만, 층고에도, 관련이 된다는 거.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이제 주택의 이제 식당,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래서 독립형은 이제 쾌적한 식당 구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리빙 다이닝 키친. 그래서 이 리빙 다이닝 키친 또는 이제 리빙 키친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얘는 LDK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간의 이용률이 높다. 당연히 이제 LDK, 거실, 식사실, 부엌을 이제 하나에 겸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공간 이용률이 높다. 그리고 리빙 키친은 이제 거실 분위기에서 식사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다. 그래서 리빙 키친, 리빙 다이닝 키친 똑같은 거예요. LDK. 그리고 다이닝 키친은 이제 주부 동선이 길고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다이닝 키친은 이제 DK 형식이죠. 그래서 식사실과 부엌을 겸용하는 거. 당연히 이제 주부의 동선을 줄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4번이 되셨죠.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이제 주택단지 이제 복리시설에 속하지 않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법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복리시설 하면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런 생활, 복리를 위한 공동시설. 그리고 부대시설은 뭐냐? 그냥 시설이나 설비를 얘기한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해서 구분하시면 된다. 그래서 뭐 이런 주민운동, 어린 놀이터 좀 복리와 관련이 있죠. 다만 이제 관리사무소는 이제 이런 시설이라든가 설비에 해당이 되는 부대시설에 속한다. 그리고 6번에 이제 도서관 건축 계획에서 이제 장래 증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어디냐? 당연히 서구가 되겠죠. 왜? 도서는 뭐 계속 해가 지나면 이제 증가를 하겠죠. 이런 도서 증가에 따른 장래 확장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도서 증가에 따른 장래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서구의 층고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2.3, 서가의 높이는 2.1. 이 서가라고 하는 건 채꽂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서구라고 하면은 서구는 이제 요 서가를 수용하는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서가는 이제 책꽂이를 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가 사람이 손을 뻗었을 때 이제 높이, 요게 이제 그 2.1m 정도 돼요. 거기에 이제 여유 공간 하면은 이제 서구의 요 층 높이는 2.3m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이제 순회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게 뭐냐? 옳지 않은 것은 순회 형식, 옳지 않은 거. 그래서 갤러리 및 코리더 형식. 그러니까 얘는 이제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복도에 의해서 이제 전시실을 출입하는 거. 그래서 복도 자체도 이제 전시 공간으로 이용이 될 수가 있다. 또 중앙홀 형식은 이제 중앙홀이 크면 동선 혼란은 많으나 장래 확장 유리하다. 2번이 틀렸네요. 그죠? 중앙홀 형식에서 중앙홀이 크면 동선의 혼란이 많은 게 아니라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죠. 그리고 장래 확장에 문제가 있는 게 중앙홀 형식이다. 그리고 연속순회 형식은 이제 전시 중에 하나의 실을 폐쇄하면 동선이 단절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연속순로 형식은 이제 이렇게 전시실을 이렇게 순서대로 통과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하나의 실이 이렇게 차단이 되면은 전체 동선이 막히게 돼요. 그래서 전시실은 이제 순서대로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한 실이 차단되면 전체 동선이 막히게 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 4번에 이제 갤러리 및 코리더 형식은 복도에서 각 전시실에 출입하는, 그래서 복도에서 출입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실이 차단이 되면은 복도를 통해서 다른 실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자유로이 독립적 폐쇄할 수가 있다. 7번은 2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8번에 보시면 이제 사무소 건물에 이제 그 엘리베이터 배치 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옳지 않은 거. 그래서 교통동선의 중심에 설치하여 보행거리를 짧도록 배치한다. 맞죠? 대면 배치의 경우 대면거리는 동일 공간리의 경우 이제 3.5에서 4.5 정도. 그리고 여러 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제 그룹별 배치하는 방법과 공간리 이렇게 무리지어서 배치하는 방식. 그리고 일렬 배치는 6대. 일렬 배치, 직선 배치는 4대 이하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중심간 거리는 이제 8m 이하가 되도록 한다. 4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직선 배치는 4대 이하. 그리고 따로 정리할까요? 직선 배치. 그리고 6대 이상은 이제 알코브 또는 대면형. 그래서 우리가 알코브와 대면형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혀 있는 걸 우리가 알코브형이라고 해요. 알코브형.
반면에 이제 이렇게 뚫려 있는 거를 우리가 대면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차이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번에 보시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용률과 순수율 나왔죠. 그래서 이용률 하면 이제 1주간 평균 수업 시간 40분에 교실이 사용된 시간이 20시간 곱하기 100 해서 구하시면 된다. 그리고 순수율은 교실이 사용된 시간분에 음악실의 순수율이니까 음악 위에 사용된 시간을 빼주자고 했죠. 그래서 전체 20시간 사용한 시간에서 음악 위에 사용한 시간이 5시간.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거는 이거이죠. 그래서 순수율에서 이제 주의하실 게 전체 시간에서 이제 그 구하려고 하는 요 실외에 사용된 시간을 빼준다는 거. 그리고 종합병원 건축계획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수술부는 타 부분에 통과교통이 없는 장소 배치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의 단차이는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죠. 그리고 외래진료부의 구성 단위는 이제 간호단위. 얘가 틀렸네요. 간호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건 외래진료부가 아니라 병동부다. 그리고 내과는 이제 진료검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이제 소진료실을 다수 설치한다는 거. 반면에 외과는 이제 하나의 실에서 이제 여러 환자를 볼 수 있도록 외과는 이제 큰 실로 한다는 거. 그래서 한 실에서 이제 여러 환자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과, 외과 구분하면은 내과는 이제 전염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작은 실을 많이 만드는 거고 외과는 뭐 그럴 위험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큰 실로 설계한다는 거. 그래서 3번이 틀렸다. 그리고 이제 11번 보시면 탑상형 공동주택.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에서 이제 그 형태적인 면에서 이제 분류를 하다 보면은 이런 형태가 있죠. 이런 형태를 판상형이라고 해요. 판상형. 그리고 도심지에 이제 그 고층 아파트, 타워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걸 탑상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판상형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의 세대가 남향이면 전체 세대가 남향을 받는다. 그래서 그만큼 환경이 균등하다. 그럼 얘는 환경이 다 제각각이다. 환경이 불균등하다. 근데 도심지에는 이 둘 중에 어느 걸 더 많이 선호해요? 탑상형을 많이 선호하죠. 왜? 탑상형은 환경이 제각각인데도 도심지에서 탑상형을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경관 또는 도시의 랜드마크적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5개 환경 풍부하고 시각적인 개방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환경이 불균등하지만 도심 지역에서 이제 탑상형을 선호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11번 보시면 이제 탑상형 공동주택에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물 외면의 이제 인면성을 강조하는 유형이다. 맞죠? 각 세대 시각적인 개방감. 맞죠? 각 세대 채광 통풍, 환경 조건이 동일하다. 틀렸네요. 그죠? 3번이 틀렸다. 그리고 도시의 랜드마크적 역할이 가능하다. 그리고 12번에 이제 백화점 매장에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경우 설치 위치로 가장 알맞는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에스컬레이터는 우리가 이제 요 메인 엔트런스 출입구에서 먼 쪽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주로 배치하고요. 요 엘리베이터와 주출입구 사이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배치해서 매장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배치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요 4번에 백화점의 주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존의 이제 중간에 설치를 해서 이렇게 이제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일반적으로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된다는 거. 그리고 13번에 보시면 매존의 복층형이죠. 옳지 않은 것. 그래서 다양한 평면 구성 가능하고 거주성, 특히 프라이버시 확보 용이하고 통로가 없는 층은 채광 통풍 확보가 용이하고 공용 및 서비스 면적이 증가해서 유효 면적이 감소한다. 4번이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공용 면적이 감소하는 거죠. 감소하니까 유효 면적은 증가한다. 그래서 매저너트형에서 이제 그 보실 건 우리가 아까 했었죠. 이렇게 2개 층을 전용하는 경우 두플렉스, 3개 층을 전용하는 경우 트리플렉스. 근데 그 복층형의 특징 중에 이렇게 이제 공용부가 있는 층이 있고 공용부가 없는 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제 공용부가 없는 층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으로 확 트여 있으니까 모두 환경 조건이 좋아요. 근데 단점이 뭐예요?
공용부가 없는 층. 문제는 피난이에요. 피난이 불리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트리플렉스의 여기에 사는 사람은 피난하려면은 2개 층을 내려와서 피난을 해야 되니까 공용부가 없는 층은 피난이 불리하다는 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다만 이제 복도가 없는 층은 이제 남북에 트여서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유리하다는 거. 그리고 14번에 이제 보시면 공장 건축의 레이아웃. 얘도 이제 박스 보시면 뭐 제품의 흐름을 배치하고 대량 생산에 유리하다. 대량 생산하면은 제품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반드시 대량 생산.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보면 단일 종류의 대량 생산 방식에 적합한 거죠. 단일 종류 대량 생산. 그리고 15번에 이제 그린룸, 가장 알맞는 거. 그린룸은 출연자 대기실을 뜻한다. 얘와 비슷한 게 엔티룸이라는 게 있었다. 엔티룸은 뭐가 차이점이 있냐? 출연 바로 직전 기다리는 방.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대가 있고 엔티룸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린룸의 순서라고 했죠. 그래서 둘 다 이제 출연자 대기실이지만 엔티룸은 출연 바로 직전 대기하는 공간을 엔티룸이라고 한다. 그리고 16번 보시면 이제 쇼핑센터 공간 구성에서 이제 고객을 각 상점에 유도하는 주요 보행자 동선, 그리고 이제 고객의 휴식처. 얘는 몰이죠. 그래서 몰. 그래서 몰은 이제 이런 쇼핑센터 내에 이제 주요 보행 동선. 대신에 이제 그 지루한 감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20에서 30m마다 변화감을 주자고 했었죠. 그래서 20에서 30m마다 변화감. 그래서 뭐 변화감을 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이런 색채라든가 조명, 질감, 뭐 자연채광, 적극 도입. 다만 해서는 안 될 게 단차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몰은 개방된 오픈몰, 그리고 실내 공간으로 형성된 인클로즈드 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제 그 사계절, 이 계절의 변화가 이제 뚜렷한 곳은 이런 오픈몰보다는 이제 이런 공기 조화에 의해서 이제 그 쾌적한 실내 기후를 유지할 수 있는 인클로저 몰이 선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머지 보시면 되고. 17번 이제 터미널 호텔. 그래서 속하지 않는 거. 쭉 보시면 이제 해변 호텔이죠. 해변은 이제 리조트 호텔. 보시면 이제 해변, 산장, 온천, 뭐 클럽하우스까지 이런 건 이제 리조트 호텔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티 호텔 분류해서 우리가 시티 호텔은 입지적 면과 기능적인 면에서 분류한다고 했죠. 특히 기능은 이제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호텔. 그래서 뭐 이런 그 부도호텔 또는 에어호텔 또는 뭐 이런 철도역 이런 것 등이 이제 기능적인 면에서 시티 호텔에 포함이 된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에 그 하버버 호텔, 요 부도 호텔이 외곽 이렇게 변두리에 그 하버버 호텔이 있다. 요 호텔의 종류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도심 외곽, 변두리, 시골 이러면 이제 시티 호텔이라고 안 볼 수 있는데 도심 외곽 변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요 하버 호텔이 하는 기능이 뭐예요? 요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텔의 종류는 시티 호텔에 포함이 된다는 거. 그래서 도시 외곽 변두리에 위치하였다 하더라도 이런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호텔은 다 시티 호텔에 포함이 된다는 거. 그리고 18번에 전시공간에 이제 특수 전시 기법,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래서 파노라마 전시는 이제 전체 맥락이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 사용된다. 그리고 19번에, 18번에 이제 하모니카 전시는 동일 종류의 이제 전시물을 이제 반복해서 전시할 경우 유리하고, 디오라마 전시는 이제 하나의 사실, 주제, 시간, 상황을 고정하여 연출하는 그만큼 이제 이런 현장감 있는 전시 기법. 그리고 아일랜드 전시는 이제 벽면 전시 기법으로 틀렸죠. 아일랜드는 바닥 전시 기법으로 벽면이라든가 천정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 벽면의 일부만을 사용하며 그림과 같은 미술품 전시에 주로 사용된다. 4번이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벽이나 천정을 직접 이용하지 않는 바닥 전시 기법을 얘기한다. 그리고 19번에 이제 신고전주의 건축의 특징으로 옳은 게 뭐냐? 신고전주의. 그래서 우리가 그 근세 건축하면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그래서 근세 건축의 이제 마지막에 이제 로코코 건축인데, 로코코 건축의 이제 주된 특징이 장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건 고려하지 않고 이런 실내 장식적 경향을 띠기 때문에 이런 실내 장식적 경향에 이제 실증을 느껴서 나오게 된 게 이제 근대 과도기 건축 양식 또는 이제 복고주의 양식이라고도 해요. 근대 과도기 건축 양식.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고전주의, 그리고 낭만주의, 절충주의라는 게 있다.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특징은, 신고전주의는 고대 그리스 로마 건축을 동경해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건축으로 가자. 그리고 낭만 건축은 고대 건축이 아니라 중세 고딕 건축을 도모하게 돼요. 그리고 절충은 이제 뭐 적절히 이제 조합한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요 신고전주의 건축의 특징은 쭉 보시면 요 4번에 고대 그리스 로마와 고대 로마와 그리스 건축의 이제 우수성에 대한 모방을 얘기한다. 그래서 크게 뭐 모방적 고전주의와 이념적 고전주의 건축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냥 단순 모사에 주력한 게 모방적. 그냥 단순 모사가 아니라 이제 이념이라든가 원리를 추구한 게 이념적 고전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고전주의 하면 그리스 로마 건축을 동경하게 된다. 그리고 20번 보시면 이제 그리스 건축의 5도 형식. 그리스 건축의 5도 형식. 그러니까 기둥 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건축의 기둥 양식, 5도 형식 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도릭, 이오닉, 코린트 오더가 있다. 이때 도릭 오더는 남성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오닉은 여성적이다. 코린트는 화려하다. 당연히 이제 화려하니까 장단변비가 크겠죠. 그만큼 이제 세장하고 구조적인 거는 잘 사용하지 않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정리할 게, 요 도릭 오더에는 주초, 베이스가 없다는 거. 그리고 반면에 이제 요 로마 시대 가면은 5가지의 오더 형식이 나와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이제 그리스 시대 때 사용됐던 3가지에다가 이제 플러스 2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시대 때 사용됐던 요 도릭, 이오닉, 코린토 오더에다가 도릭 오더를 단순화시킨 터스컨 오더라는 게 있고, 또 이오닉과 코린트를 이제 복합시킨 컴포지트 오더라는 게 있다. 컴포지트 오더. 결과적으로 이제 그리스 하면은 로마 시대 때 하면은 이제 도릭, 이오닉, 코린트, 그리고 터스칸, 컴포지트 오더가 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 또 중요한 거는 요 도릭 오더가, 우리가 그리스 시대 때는 주초가 없다고 했잖아요. 로마 시대 때의 도릭 오더는 이제 주초가 다시 발생하는 변화를 가진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이제 주두는 에키노스와 이제 아바커스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주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이제 그 아바커스라고 하는 거고, 얘를 에키노스라고 해요. 주두. 그리고 육중하고 어쩌고 남성적인 오더다. 그럼 이제 도리스 오더 또는 이제 도릭 오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오더 형식, 요거는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와 로마 시대 때의 오더 형식.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18년도 기출 문제까지 봤어요. 아무튼 한 2년치 문제 정도 풀어봤는데,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중복되는 문제들이 다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중복되는 거는 반드시 다음번에도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좀 순서를 정하셔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학습 범위를 좀 늘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산업기사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